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의 전성기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극문학의 전성기는 기원전 5세기. 이거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극은 언제 때의 것을 말하느냐? 그러면 기원전 5세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해당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냐 하면 포도주와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을 경배하는, 기념하는 종교 제전에서 디오니소스 신을 위한 찬미가를 불렀는데 거기서 연극이 발생했다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원전 6세기쯤 되면은 연극이라는 행사가 디오니소스 신을 찬미하는 종교 제전에서 행해졌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 작품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작가들이 언제 활동했냐 하면 그것이 기원전 5세기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는 고대 그리스 연극의 전성기이고 그때의 작품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원전 5세기는 어떤 때냐 하면 도시국가들로 나뉘어져 있던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의 국력이 가장 융성하고, 그래서 아테네가 그 도시국가들의 맹주가 되어 있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국력이 융성할 때 문화도 발전한다. 예술도 크게 발전한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가 그렇고 또 로마도 그렇고, 또 르네상스 시대 때가 되면은 영국 엘리자베드 여왕 시대 때 국력이 막 발전하니까 셰익스피어라는 걸출한 인물도 나오고 또 연극 문화도 아주 융성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국력이 아주 융성하니까 연극 문화가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들 흔히 이야기들을 해왔죠. 국력이 융성하면 문화도 같이 발전한다라는 식으로요. 오늘의 우리나라를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우리가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지금 보면은 이른바 BTS나 또 여러 가지 문화 현상들이, 한류니 뭐니 하는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성장하면 국력이 융성하면 문화도 발전하고 예술도 그에 따라서 융성한다 라는 것이 진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담론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아니면 우리가 그런 식의 수사법을 사용한다. 우리가 그런 레토릭을 사용한다. 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엄밀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국력과 문화, 예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왔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왔다라는 것. 그래서 일제강점기 같은 때도요, 연극을, 서구의 연극 형식을 우리나라에 이식하려고 했던 지식인들이 어떠한 레토릭을 주로 사용했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보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에 셰익스피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술이, 문화가 발달하니까 영국의 국력도 발전하지 않았느냐. 연극이 발전하니까 국력도 자랐다. 우리도 연극 문화를 꽃피우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그러한 레토릭을 사용하면서 서구의 연극 형식을 이 땅에 이식하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이 진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들의 설명 방식은 그랬다는 겁니다. 연극이라는 드라마라는 서구의 형식을, 예술 형식을 이 땅에 옮겨 심으려고 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설명 방식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또 우리가 그러한 설명 방식을, 그러한 레토릭을, 그러한 주장을 따라 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 듣고는 가야죠.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이러한 레토릭을 우리가 구사하기도 해야 할 것이고요. 아무튼 고대 그리스 연극과 관련해서는, 아테네의 극문학과 관련해서는 기원전 5세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구해서 읽어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들이 다 기원전 5세기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아테네의 기원전 5세기 연극과 관련해서는 3명의 비극 작가와 1명의 희극 작가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극 작가로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혹은 에우리피데스라고도 불리죠. 이 3사람을 기억해야 하고, 코미디 작가로는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가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들 말고 다른 비극 작가, 희극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작가들은 모두 잊혀졌고 그들의 작품들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작가들 중에서는 그 작품들이 남아있는 것이 딱 이 4사람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사람을 특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작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3대 비극 작가들 중에서 가장 선배가 되는 아이스킬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은 지금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이 작품들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의 목록 중에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디 오레스테이아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오레스테이아라는 작품은 괄호 안에 나와 있듯이 아가멤논, 코에포리, 그리고 에우메니데스라는 3개의 작품이 한데 묶여진 3부작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들은 한 명의 작가가 3부작의 비극을 쓰고 그 다음에 우스꽝스러운 형태의 연극인 사티로스극 한 편을 덧붙여서 총 4부작의 형태로, 총 4부작의 세트로 하루에 공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지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쓰여졌던 작품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흩어져서 그 원형을 알 수가 없는데 딱 하나 이 디 오레스테이아, 오레스테스 3부작이라는 작품만 지금 온전히 3부작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오레스테이아 3부작의 경우에도 이 뒤에 마지막에 붙어있던 사티로스 극은 이미 소실돼 버렸고요. 아가멤논, 코에포리, 그리고 에우메니데스라는 비극 3편만 딱 남아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3부작으로 쓰여졌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나를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재 3부작의 형태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품이 영어로 하면 디 오레스테이아, 우리말로는 오레스테스 3부작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오레스테이아 3부작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소포클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소포클레스의 작품들 중에서 우리는 안티고네라는 작품과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영어로 표기하면 킹 오이디푸스 혹은 오이디푸스 렉스 정도로 표기가 됩니다. 이 작품들은 각각 다른 3부작에 속해 있던 것들인데 나머지 2개의 작품들은 다 소실되고 없어지고 안티고네만 따로 뚝 떨어져서 보존이 되고 또 오이디푸스 왕만 이 작품만 하나만 딱 따로 떨어져서 떠돌아다니다가 발견돼서 묶여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래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또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도 없어서 이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베라는 도시국가에 왕자가 태어나죠. 그런데 그 왕자가 태어날 때 신탁이 내려집니다. 신이 어떤 불길한 예언을 하냐 하면 이 녀석은 자라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모가 애를 죽이려고 합니다. 신하한테 맡겨서 애를 죽이라고 했더니 차마 아기를 죽이지는 못하고 양치기한테 맡겨버리죠. 이 양치기를 통해서 왕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맡겨지고 그 나라의 왕이 마침 자식이 없던 참이라 그 왕에게 입양돼서 그 다른 나라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는 우연히 자기의 운명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돌아다니다가 스핑크스를 만나게 되죠.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서 아침에는 발이 4개고 점심때는 발이 2개, 저녁에는 발이 3개인 짐승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오이디푸스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퀴즈를 맞추죠. 자기가 아주 어려운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를 오이디푸스가 맞추니까 스핑크스는 창피해가지고 벼랑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그 괴물을 쳐부순 영웅이 돼서 마침 왕좌가 비어있던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미망인이던 왕비와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게 되죠. 거기가 바로 테베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전염병의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이 전염병은 커다란 죄인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니 그 죄인을 찾아서 벌해주고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하죠. 그래서 훌륭한 왕인 오이디푸스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이런 재앙을 가져온 범인이 누구인가, 죄인이 누구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니까 결국 비밀을 캐내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범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어떻게 됩니까? 왕비인 오이디푸스의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아들이자 남편인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왕비가 입고 있던 옷에서 브로치를 빼내어 가지고 그 뾰족한 침으로 자기 눈을 스스로 찔러서 장님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자청해서 광야를 헤매는 추방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 인간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위대하고 똑똑한 것 같이 여긴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정해진 운명을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눈을 찌르는 벌을 줌으로 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주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이디푸스라는 인물의 모습은 근래에 우리 대중문화에 나타났던 영화 올드보이에 나오는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지요. 그 안에도 차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자신의 정체 혹은 자신의 현실과 맞닥뜨려서 과감하게 혹은 처절하게 자기 스스로를 벌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만큼 성장을 하죠. 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이 실천하는 책임감이나 희생이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인 오이디푸스 왕만큼의 위대성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계속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푸들은 소나무에 전기를 받아 거룩한 상록군 우진아 시키는 대로 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가 이제부터 이우진의 개야. 나 개새끼야. 자, 꼬리 살랑. 내 개새끼야. 내 집 잘 지키고 내가 네 똥개가 될게. 안티고네 얘기도 잠시만 해보도록 합시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죠. 오이디푸스가 장님이 되고 스스로 추방의 길을 떠난 다음에 오이디푸스가 다스리던 테베의 왕좌를 놓고 그의 두 아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아들이 외국과 내통을 해가지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자기 나라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결국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은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조국을 침략해 들어오는 입장이 됩니다.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동시에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외적은 물러가게 됩니다. 결국 오이디푸스의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테베의 왕 자리는 오이디푸스의 처남인 크레온이 차지하게 됩니다. 크레온은 왕이 된 다음에 법령을 선포하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죽은 오이디푸스의 아들 에테오클레스는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겠다. 그렇지만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외적을 끌어들였다가 죽어버린 오이디푸스의 또 다른 아들 폴리네이케스에 대해서는 장례를 치러주지 않겠다. 그냥 죽은 그 자리에 내버려 두어서 짐승들이 그의 시체를 뜯어먹게, 그의 시체가 모욕받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 누구도 이 법령을 어기면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죽은 이들에게 적절한 장례 의식을 갖춰주는 게 아주 중요한 도리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는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내가 비록 나약한 여자이지만 그리고 국가의 법이 나의 오빠 폴리니케스를 적절하게 장례 치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나는 이러한 인간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우리 부모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 가족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 즉 천륜을 지키겠다.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서 나는 죽은 오빠 폴리네이케스를 합당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겠다. 안티고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몰래 폴리네이케스의 시체에 다가가서 적절한 장례 의식을 치러줍니다. 그게 들켜서 체포당하죠.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되지요. 안티고네는 기꺼이 신의 법을 따라서 천륜을 지키고 자기 오빠의 시체에 대하여 지킬 도리를 다 지킨 다음에 죽음의 길을 갑니다. 인간의 법을 따를 것이냐, 신의 법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따를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딜레마라고 하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안티고네는 신의 법을 따랐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기원전 5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미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이러한 딜레마의 문제를 전 시민이 참여하는 종교 행사에서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연하고 그 공연을 보면서 사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기원전 5세기에 쓰여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를 읽어보면 그 문장의 강렬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자기가 아직 못 읽어봤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아주 위대한 문학작품입니다. 세 번째 비극작가는 에우리피데스입니다. 유리피데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 작가의 작품들도 독특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유리피데스에 대해서는 그의 비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의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더 사이클롭스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외눈박이 거인의 이야기입니다. 영리한 장군 오디세우스, 율리시즈가 기발한 꾀로 외눈박이 거인을 물리치지요. 그리고 그 거인을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이 거인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놀려먹는 이야기가 바로 더 사이클롭스인데요. 더 사이클롭스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사티루스 극입니다. 사티루스 극은 비극 3부작 다음에 이어붙어서 총 4부작의 한 세트를 이루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 더 사이클롭스 앞에도 비극 3부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 3부작은 없어지고 지금은 유일하게 더 사이클롭스라는 작품만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얘기는 한 두 마디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들도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들을 도서관과 서점에서 구해다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정치 풍자를 하는 코미디의 원조가 바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들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구해다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